조치훈 그때 그 뒤이야기 이조치훈 나와 고향은 거리가 있었다. 손종수. 한국인 일본인의 거리. 79년 조치훈은 드디어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공식기전 서열 7위 기성전에서 예선부터 도전기까지 12연승의 기록을 세우면서 오타케 히데오를 스트레이트로 물리치고 타이틀홀더가 됐다. 그리고 이듬해 오타케가 가지고 있던 명인에 도전했고 4승 1패 1무로 타이틀을 획득하며 이시다 요시오, 린 하이펑에 이어 24세 젊은 명인이 되었다. 명인에 오른 조치훈은 산비탈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가속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81년에는 다케미야로부터 본인방을 빼앗으며 4승 2패 4상 네 번째 명인 마이너스 본인방을 기록했다. 82년 오타케가 가지고 있던 10단마저 빼앗으며 사상 최초의 명인 마이너스 본인 방 마이너스 10단이 되었고 83년에는 당대의 거장 후지사와마저 넘어버렸다. 명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던 조치훈과 사와키 고타로의 은밀한 약속. 그들의 재회가 이루어졌고 몇 차례의 의기투합을 거쳐 85년 제국이 기성전. 개막전 서울대국의 동행으로 이어졌다. 사와키 고타로가 한국의 바둑 팬들에게 들은 조치훈은 한국 사람들은 조치훈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의 생각과 거리가 있었다. 조치훈이 국위를 선양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일치했지만 늘 조치훈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인 다케미야에게는 당연히 승리하기를 희망했지만 상대가 조훈현으로 바뀌면 태도가 모호해졌다. 결국 조치훈은 일본인과 싸울 때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인과 싸울 때는 일본인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는 게 사와키 고타로가 한국 팬들의 말에서 받은 느낌이었다. 그는 여기에 서봉수를 끼워 넣으면 그 심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훈현은 한국의 1인자지만 일본 유학을 거쳤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치훈과 싸우면 조훈현을 응원하지만 서봉수와 싸우면 이번에는 일본 유학을 가지 않은 서봉수를 응원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 팬과 프로의 거리는 그 프로와 일본과의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얘기다. 1980년 꿈에 그리던 명인에 올랐다. 오다케 히데오 구단에게 4승 1무 1패로 도전 7번기를 끝내는 순간 조치훈은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 민감한 조치훈이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런 미묘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게 사와키 고타로의 생각이었다. 다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마이너스. 이전에 그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어느 때인가 6살이 된 딸아이 마도카가 갑자기 질문을 해왔다. 아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딸이 의외라는 듯이 소리를 높였다. 에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잖아. 그럼 마도카는요? 역시 한국 사람이야. 그러자 딸이 강한 어조로 부정했다. 아니에요. 가마쿠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마쿠라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딸은 아무리 보아도 일본 사람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래의 일본 소녀들보다 훨씬 높은 허들을 몇 개씩이나 더 넘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하자 애처로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귀화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역시 나는 한국 사람이었다.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본에서 얻었고 한국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 있다. 그것은 간단히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어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는 단숨에 그렇게 말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함정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성인이 되어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받은 상처의 깊이가 미묘하게 굴절되어 가슴에 옹이가 박힌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한국의 문화훈장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와 고향은 거리가 있었다. 1985년 서울에서 개막전을 펼친 국위 기성전 도전 7번기는 일본기 전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벌인 도전 무대로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도전자 다케미야 구단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조치훈 기성. 85년 기성전 서울 개최의 배경. 85년 제국이제에 이른 기성은 명인, 본인방을 포함한 3대 타이틀 중에서 가장 새로운 타이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프로바둑계 최고를 상징하는 기전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상금이 컸기 때문이다. 명인전이 2천만 엔, 본인방전이 1,600만 엔인 것에 비해 기성전은 타이틀전 승자에게 2,300만 엔, 패자에게 500만 엔의 상금을 지급했다. 또 상금과는 별도로 기성 700만 엔,
도전자 450만엔의 대국료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 무려 3천만엔을 손에 쥐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일단 기성을 방어하면 차기 타이틀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최소 1,200만엔의 수입까지 보장된다. 4,200만엔. 이런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기성을 획득하는 순간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일본 프로들은 상금이 작은 세계대회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2008년 현재 기성전 우승 상금 4,200만엔. 그러나 일본 프로바둑 최고의 자리를 지칭하는 기성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었다. 역사가 짧은 탓에 일반인들은 기성이 명인보다 상위라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 아무리 최고의 상금을 강조해도 후발주자라는 약점 때문에 최고라는 이미지가 선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일본 프로바둑 최고의 자리는 전국시대의 효응오다. 노부나가로부터 그대야말로 진정한 메이진이라는 말을 들었던 니카이의 고사에서 유래된 명인 85년. 당시 신 9명인전 포함 24기 진행의 몫이었고 최고는 그 니카이의 아오로서 당대 최강자에게 계승되는 이름이었다가 훗날 일본 최초의 프로 타이틀전 명칭으로 바뀐 본인 방 85년 당시 40기 진행의 몫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이 기획한 프로바둑 사상 최초의 해외 도전기는 제국이 기성전을 바둑가의 최대 화제로 떠올리고 동시에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감으로써 역시 조치훈이 타이틀을 보유 중인 명인전의 주최사 아사히 신문에게 최초라는 훈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울 기성전의 대국 장소는 소공동 롯데호텔 33층 로얄 스위트룸. 1박에 1,300달러나 하는 이 특별한 공간은 복도가 별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문으로 차단된 국빈급 객실이었다. 실내에는 넓은 거실과 3개의 침실이 있었는데 거실에 접한 회의실이 대국실로 사용됐다. 아침 9시 10분 전 와후 쿠차림의 다케미야 마사키가 대국장에 들어섰다. 다케미야는 도전기 때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대국에 임하는데 전통 의상을 입고 3대 타이틀전에 임하게 된 것은 4년 만이다. 4년 전 바로 앞에 앉게 될 조치훈에게 서열삼이 본인 방을 빼앗긴 일에 입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잠시 뒤 말끔한 양복 차림의 조치훈이 자리에 앉았다. 돌을 가려주십시오. 이페인 사카다 에이오의 선언에 따라 조치훈이 백돌 바둑통에 오른손을 넣어 한 움큼 돌을 쥐어들어 올렸고 거의 동시에 다케미야가 흑돌 하나를 집어 바둑판 위에 올려놓았다. 조치훈이 주먹에 쥐었던 돌을 바둑판 위에 올려 2개씩 보기 좋게 정렬시켰다. 8, 10, 12, 14, 16, 18, 20. 남은 돌은 2개. 짝수다. 도전자 다케미야가 홀수를 선택했으니 흙을 질걸리는 조치훈이 갖는다. 사카다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오고 두 사람은 각각 옆에 있던 백돌통과 흑돌통을 교환했다. 흑돌 하나를 들어 올려 천천히 우상기에서 자상기를 향한 손목에 제일착을 놓는 조치훈. 사방에서 폭죽처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2032인이나 되는 사진기자들을 위해 조치훈은 3, 4번이나 같은 곳에 돌을 놓는 동작을 반복했다. 팬들에게 좋은 사진, 좀 더 생생한 현장의 느낌을 전달하는 일은 사진기자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팬들이 보는 즉시 아 하고 감탄할 만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프로들의 협조다. 소리 없이 고요하게 흐르는 이 진행을 지켜본 사와키. 고타로는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나에게는 실로 아름다운 의식으로 투영되었다. 조치훈, 그때 그 디지야기 3조남 찰- 조상현 숙질간의 밥먹기 특집 손종수. 1980년 명인에 등극하고 귀국했을 때 조치훈 구단은 전방 땅굴을 둘러보았다. 조치훈과 고바야시의 차이. 대국 개시 후 30분. 이페인 사카다와 해설자 고바야시가 모니터가 설치된 별실에 들어서면서 검토가 시작되었다. 조치훈이 차례차례 길을 차지해 우상, 우하, 자. 그리고 23수째의 장고에 몰입해 자상기 3침입을 결정하면서 검토실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것으로 사기를 모두 점령했다. 조치훈의 극단적인 실리와 다케미야의 극단적인 세력의 대치. 훗날 일본의 바둑 저널은 조치훈과 류가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극단적 실리 취향을 가진 특급 지하철 고바야시와 우주르 다케미야의 대결을 두고 리얼리티즘과 로맨티즘의 격돌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로 포장했다. 이를테면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싸움이랄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바야시와 유사한 실리. 기풍으로 보이는 조치훈과 다케미야의 대결에서는 그런 비율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조치훈의 바둑에는 단순하게 실리의 기풍으로 묶어버리기에는 어쩐지 부족한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땅속 깊숙이 들끓는 마그마처럼 뜨거운
그것은 형도 틀도 없는 무정형의 사유로 조치훈 바둑의 근간을 이룬다. 미세한 승부를 결할 때는 본능적으로 실리를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조치훈이 그리는 세계는 좀 더 크고 넓고 깊다. 때로는 고바야시보다 더 처절하게 바닥을 기지만 때로는 다케미야가 감탄할 만큼 광활한 우주를 그려낸다. 나는 바닥에 떨어질까 겁이 나서 3선 이하로는 돌을 놓지 못한다니까. 그따위 시시한 지하철 바둑에는 질 수 없지. 고바야시에게는 이런 독서를 예사로 던지며 단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는 앙숙이면서 조치훈만은 높이 평가하고 그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만큼 가까운 이유도 그런 내면 세계의 유사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승부의 역학관계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상하리만큼 좋았다. 물론 조치훈의 처지에서 저 유명한 조치훈의 휠체어 대국. 조치훈 구단과 고바야시 구단은 일본 바둑사에 손꼽히는 라이벌이다. 조치훈 구단은 85년 다케미야의 도전을 물리치고 기성을 방어하지만 바로 1년 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며 숙적 고바야시 구단에게 뺏긴다. 조치훈과 고바야시가 서로 치열하게 뺏고 빼앗기는 도전과 응전의 라이벌이었다면 다케미야는 일방적으로 조치훈에게 타이틀을 가져다 준 공로자였다. 81년에 본인 방을 안겨준 사람도 다케미야, 86년에 조치훈이 고바야시에게 빼앗겼던 명인을 10년 뒤인 95년에 빼앗아 그 이듬해 바로 조치훈에게 넘겨준 사람도 다케미야였다. 아무튼 그것은 뒷날의 얘기. 다케미야가 32수째를 둘 무렵 점심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 방으로 돌아가 식사와 휴식을 취했는데 사와키 고타로가 복도에서 본 다케미야의 두 뺨이 겨우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눈에 띌 만큼 홀쭉해져 있었다고 하니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로맨티스트 다케미야도 이때만큼은 최고라는 목표를 향해 사력을 다했던 것 같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바둑의 흐름도 점점 확실해져 갔다. 백이 어떻게 세력을 정리할 것인가로 결정되겠네요. 알기 쉬운 고바야시의 설명. 별실에는 사카다, 고바야시 이외의 요미우리 신문사의 관계자, 일본 텔레비전의 취재팀, 일본 기원 취재팀 등이 모여 있었고 조치훈의 마창 조상현이 이곳과 2층의 대강당 사이를 바쁘게 왕래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 기성전 개최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했고 동시에 한국어로 공개 해설을 맡았기 때문에 지그시 한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그가 오랜만에 소파에 앉아서 사카다와 고바야시의 검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입구에 불쑥 조남철이 나타났다. 조상현과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인사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사카다를 만나러 온 것처럼 조남철이 가운데로 들어오자 조상현은 잠자코 방을 나가버렸다. 그런 노골적인 반목은 꽤나 이상한 모습이었다. 조치훈이 45수째를 두자 다케미야가 다음 수를 봉수하자고 제의했다. 오후 5시. 다케미야가 46수째를 종이에 기록해 봉투에 넣으면서 첫날 대국이 끝났다. 대국실에서 나온 두 사람의 얼굴은 대조적이었다. 조치훈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고 다케미야는 그 반대로 창백했는데 10개 수염이 자라 더욱 초췌해 보였다. 조남철, 조상현, 숙질 간의 반목. 그날 밤 사와키 고타로는 한국기원의 프로기사와 바둑 저널리스트를 만나 조남철과 조상현의 갈등에 대해서 들었다. 대부분의 의견은 조상현에게 잘못이 있는 쪽으로 일치했다. 도일 당시 한국기원 단이었던 조상현은 일본기원의 프로가 된 뒤에도 한국기원의 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70년대 초 한국기원의 분쟁이 일어났고 조남철을 필두로 한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국기원을 탈퇴해 새롭게 대한기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 조상현은 몇몇 기사들과 한국기원 쪽에 남았다. 숙부가 기사 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조카가 배신했다며 기사 전원이 붕괴했다. 분쟁은 대한기원이 이겨서 기사들에게 신뢰가 두터웠던 황용주 이사장 체제로 수습되었는데 조상현에 대한 기사들의 분노는 제적이라는 사태로 이어졌다. 희한한 일은 분쟁이 해결됐을 때 유력 일간지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는 것이다. 조상현단의 중재로 한국기원과 대한기원 대타협, 조상현단이 분쟁 해결의 1등 공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다. 신문기사가 심각한 오보였거나 그게 아니라면 한국기원이 분쟁 해결의 1등 공신에게 제명처분이라는 감당 못할 상을 주었거나 바둑의 명문 조남철가를 대표하는 조남철 9단과 조카 조상현 5단은 반목이 심했다. 일러스트 김정택. 사실 상당수의 한국기원 직원들이 알고 있는 조상현의 제명 사유는 전혀 다르다. 동생 조치훈이 일본에서 명인이 되자 그 후광으로 서울에서 조치훈 후원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잡지 조치훈 의원의 회보에 이은 월간 바둑세계까지 발행해 한국기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상현에게 쏟아진 비난은 대체로 이랬다. 명색이 프로기사라는 자가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국제행상인 같은 짓으로 돈을 번다. 이번에도 바둑판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그게 다 돈벌이다. 조치훈은 인기가 없다. 그것도 다 조상현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인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치훈쯤 되면 좀 더 인기가 있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한국기원의 이익에 반하며 기사의 품위를 해치는 형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였다. 표적은 어느새 조상현을 넘어 조치훈으로 바뀌었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과 별 관계없는 감정의 배설이었다. 특히 조치훈은 한국어가 서툴고 일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 듣고 있던 사와키 고타로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다. 어린 시절에 다녔던 동경한국학원 이외에는 거의 한국어 수업을 받지 못했고 소년기부터 성년기까지 일본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둘러싸인 조치훈에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라거나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요구였다. 한국에 가면 말이 어눌하다고 비판하는데 내 처지에서 보면 오히려 6살에 외국에 온 것 치고는 잘한다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젠가 사와키 고타로가 들었다는 조치훈의 항변은 어쩐지 서글프다. 한국 사람에게 조치훈의 상황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까? 조치훈의 영광은 형 조상현 5단의 그림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생을 팔아치부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사진은 1980년 명인에 등극하고 정부 초청으로 귀국했을 때 찍은 가족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형 조상현 5단이다. 터무니없는 오해 중 하나는 조상현은 이제의 밝다는 바둑계 사람들의 굳은 믿음인데 사실 조상현이 축적한 부의 대부분은 진짜로 이제의 밝은 부인의 손에 의해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 땅을 사거나 집을 사도 주식 투자를 해도 내가 하면 거의 손해를 봤는데 지수 엄마가 하면 다 오르는 거야. 그 사람 제복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다. 월간 바둑세계에 입사해 몇 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그는 재테크에 그다지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국기원이 맹렬하게 비난했던 조치훈 의원의 설립